네, 좋습니다. 이어서 8번째 주제 재정 로마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문제도 좋고요. 2026년 문제도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헤라클레이오스 황제, 물론 이거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긴 하지만 이게 계속 좀 적응이 안 되네. 헤라클레이오스 황제, 물론 비잔틴 제국이긴 하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군 관구제, 그쵸? 정정, 가. 곧장 누구야? 페르시아, 그쵸? 사산조 페르시아, 가나.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진 않지만 요게 핵심이죠. 나제도의 명칭과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군관구제는 첫 번째로 군정과 민정이 합치된 각각의 군관구의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장군을 한 명 파견해서 이 장군이 군정과 민정을 모두 관할합니다. 군정과 민정이 합치된 형태다. 두 번째, 테마에 소속된 군인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군역을 받는다.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헤라클레이오스 황제는 군관구제 혹은 테마제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디오클레티아누스랑은 어떻게 같고 다른데? 어떻게 다른데요? 정확히 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속주 개편은요, 그냥 관구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속주를 개편하잖아요. 속주를 재편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구를 세워요. 관구가 뭐냐? 여러 속주들 있잖아요. 속주. 이 속주 위에 관구를 설정해요. 그리고 그 위에 대관구를 설정해요. 그리고 황제가 관구를 통해서 각 속주들을 세분화된 이 속주들을 통치해요. 여기서 특징,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관구제의 특징은 군정과 민정이 분리되어 있다. 이거를 합친 것이 바로 테마제다. 그래서 관구제와 군관구제가 어떻게 다른지 같이 기억하십시오. 다음 언젠가 군관구제와 디오클레티아누스와 헤라클레이오스를 주고 관구제와 군관구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걸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이걸 안 했군요. 이 중요한 문제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경제 정책 하나, 솔리두스 금화 개혁인데, 화폐 개혁인데, 솔리두스 금화, 이게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구나. 자,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황제는 다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나오네요. 디오클레티아누스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실패한 정책이 있어요. 바로 화폐 정책이에요. 화폐 정책에 실패한다고요. 화폐 정책에 실패하면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최고 가격제죠. 요거 뒤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숏 버전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자,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금화와 은화를 주조하는데 금화와 은화의 순도를 안 지켜요. 그럼 시장은 되게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이러한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화폐 개혁을 해요. 어떻게? 이전에 순도가 엉망이 된 화폐를 다시 정상 화폐로 찍어내요. 근데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거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고 대신 강제적으로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 최고 가격제예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쭉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화폐개혁에 실패해요. 화폐개혁에 실패한 이후에 그냥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기에는 화폐개혁을 통해서 화폐의 순도와 질량을 정상으로 복귀시킵니다.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엄청난 업적이에요. 정정,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업적이에요. 이 양반도 못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스 화폐 개혁을 통해서 화폐 제도를 정상화시키고 솔리드스 금화를 기준 화폐로 정착시켰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화폐 정책과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의 화폐 정책을 비교하는 사실상 그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이 답을 쓸 수 있어요. 솔리드스 금화 개혁 이렇게만 써도 뭐 한 반점은 얻을 수 있겠지만 화폐 개혁을 통해서 문란한 붕괴됐던 화폐 질서를 복구시킨 거. 어느 정도였냐면은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는 안 되니까 화폐 제도를 거의 반쯤 포기해요. 현물제로 복귀한다고요. 현물. 세금을 현물로 받아요. 쌀로 받는다고. 거의 화폐 경제가 붕괴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되게 재밌거든. 아무튼 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쏘리, 아까 빼먹었네. 그래서 다시 이거는 그 군관구제와 그냥 관구제 혹은 대관구제의 차이를 묻는 문제였고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도 되게 하나의 획기야. 2013년에 객관식 시절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2016년에 군관구제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에 컨스탄티누스 나왔어요. 객관식 시절 문제를 봅시다. 이때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조금 할게요.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탐욕과 비겁함으로 아마도 디오클레티아누스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네요. 하나 TMI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한 자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가 없겠죠. 디오클레티아누스에 대해서 굉장한 그 비난과 비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클레티아누스. 그게 특징이에요. 락탄티우스의 저술의 특징은.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하겠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테오도시우스 1세라든지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겠죠. 락탄티우스. TMI.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국경 방어를 위해 군강구제를 도입하고 군사령관을 임명하였다. 테마제 헤라클레오스. 다음. 이게 답은 5번일 텐데, 그치? 디오클레티아누스니까 5번이 답일 텐데, 다음에 테마제가 나왔어요. 지금 테마제 나왔고, 그 다음에 다키아를 속주로 삼는 등 제국의 영역을 최대 영토로 확장하였다. 다키아를 속주로 삼은 다키아 정벌에 성공한 사람이 트라이아누스. 다만 오현재 시대의 트라이아누스, 아까 문제에서 트라이아누스는 아니지만 이게 객관식 시절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문은 어렵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 2, 3, 4, 5번이 어려워요. 근데 답은 쉬워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하면 니코메디아로 옮기고 동방적 전제군주가 되었다라고 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바로 나오잖아요. 밀라노 공의회에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다. 헷갈릴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 오현재 시대도 대비를 해야겠다. 오현재 시대. 트라이아누스 말고도요. 뭐 그 하드리아누스라든지 안토니우스라든지 이런 양반들 중요한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다음 2011년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객관식 시절이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고 또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가 보면 세베루스 알렉산데르 바로 군인 황제 직전에 세베루스 왕조죠. 황제 시대 바로 직전에 세베루스 왕조이죠. 지문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로마를 빠뜨릴 뻔한 그 디오클레티아누스죠. 그렇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가장 큰 공헌은 군인 황제 시대를 종식시키고 강력한 형태의 군주제로 복귀시켰다가 될 테고 거기에 대한 문제일 테고요. 답은 이거 아니고요. 사두 체제 맞고요. 물가 상승을 맞고요. 기억 니은이겠네. 1번이겠네. 그렇죠? 자, 이 디귿의 설명 군대의 명령 체계를 민간 행정 조직과 통합하였다. 이게 뭐죠? 군관구제. 헤라클레이오스 황제 시대. 다시 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은 객관식 시절에 나왔던 어려운 지문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주관식 시절에 다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주목하자. 오현재 시대 열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오케이? 다음 2008년 문제입니다. 이전 문제들은요 되게 쉬워요. 로마 팽창에 관한 글이다. 가나에 대한 가는 시민권일 테고요. 시민권일 테고 나는 군역일 테고요. 뭐 군사력 제공, 군역 이럴 테고요. 시민권 정책이 가져온 두 가지 이로움.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 반도를 실질적으로 통일했고, 그 다음에 시민이 확대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져요.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를 실질적으로 통합, 이 표현이 더 낫겠다. 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두 번째로는 시민이 많아지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도 많아져요. 재정이 확충돼요. 이 두 가지를 쓰면 될 겁니다. 조세 확대, 재정 확충.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시민권 문제가. 근데 앞으로 시민권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두루스순이, 가이우스 그라쿠스니 이러한 사람이 언급될 거예요. 시민권이 나오면.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연결해서 넓게 크게 봐야 합니다. 2007년 문제. 이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니까 사실 비잔틴으로 가야 되는데 중복되는 문제죠. 했던 문제죠. 유스티니아누스고 법전을 편찬하고 황제 교황주의가 강화되었다. 황제 교황주의 그거까지 쓰는 거죠. 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비잔틴 제국이어서 중세에 봐야 되는 건데 들어가 있네요. 좋습니다. 출제 의도, 출제 경향을 보면 말씀드렸듯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에 집중돼 있어요. 사실상 테오도시우스도 나오진 않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돼요. 지나가면서 언급되지만 그래서 두 번째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와 연결해서 나왔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와 연결해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헤라클레이오스가 출제되었고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지문을 읽고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인가 콘스탄티누스인가만 캐치해낼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만약에 그냥 평이하게 나온다면 이 두 사람이 1번. 언제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두 사람이고요. 다른 황제들은 언급되는 수준에서만 출연했고요. 뭐 오현제니 군인 황제니 모두 객관식 시절에 지나가듯이 출연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객관식 시절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인물들은 조금 공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남은 주제는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로 한정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콜로누스 제도랑 세제개혁, 그리고 화폐개혁까지. 요 3개 정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래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연결해서 출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컨스탄티누스 이후에는 기독교와 같이 가야 돼요. 로마 황제로 공부할 때는 특히 이제 기독교 문제, 공의회와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고를 필요 있다. 그리고 이건 뭐 비잔틴 얘기긴 하지만 성상 파괴 운동도 당연히 기본으로 정리가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 컨스탄티누스가 1번. 좀 더 확장하면 테오도시우스 1세, 2세. 요 정도. 요 4명은 반드시 정리가 되고 가야 된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를 보기 전에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했어요. 문제 봅시다. 먼저 디오클레티아누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게 기독교 대박해로 유명한 아저씨죠. 기독교 대박해. 가를 봅시다. 황제 칙령은 교회를 땅에 무너뜨리고 성소를 불태우게 하였으며 명예로운 지위에 있는 자들을 그 지위에서 떨어뜨리게 하였다. 그래서 기독교도들을 탄압했다. 두 번째, 박해가 둘째 해에 더욱 심해졌고 박해를 열심히 했다. 3번,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갈레리우스를 쓰는 건데, 갈레리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절에 공동 황제라기보다는 그 카이사르였던, 동방의 카이사르였던 갈레리우스. 이 사람이, 근데 사실은 갈레리우스, 발레리우스, 뭐 막시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종명, 보통 뭐 그렇진 않지만 갈레리우스라고만 불러요. 카이사르 갈레리우스가 열심히 박해자들을 박해하다가 결국엔 311년 박해 정책을 철회하는 그 사료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아직도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있으며 신에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의 모임 장소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기로 판단하였다. 다만 공적 질서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위에 사료에서 보면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절에 311년서부터 대략 311년서부터 시작된 박해는 곧 갈레리우스의 관용칙령 3번 문제죠. 관용칙령으로 철회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정책은 311년 갈레리우스의 관용칙령은 박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독교들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책. 그리고 이것은 직후에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전환 정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311년에 갈레리우스의 관용 칙령, 313년에 밀라노 칙령. 그리고 304년서부터 시작된 303년인가요? 4년인가요? 304년이었던 것 같아. 시작된 대박해. 그렇죠?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하면 기독교를 최후로 박해했던 황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락탄티우스 아주 맹렬하게 디오클레티아누스를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하면 또 생각내야 되는 거 사두정치, 사두정.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정제와 부제를 두고 4명의 황제가 공동
두 명의 황제, 두 명의 부황제가 공동으로 제국을 통치하는 것.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네 명의 통치자를 뒀을까? 로마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란이라든지 행정을 황제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동시에 가를 보시면 그래요. 가의 설명이 그래요. 동방의 페르시아인들이 흔들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뭐 율리아누스와 퀘겐티아니족이 심하게 어지럽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지배자의 표식을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러한 이유로 율리우스 컨스탄티우스와 갈레리우스 막시누스가 땡땡땡으로 임명되고 카이사르로 임명되었죠. 부제를 카이사르라고 하죠. 그들은 혼인관계 안으로 불러들였다. 혼인관계로서 그들을 견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거고. 전쟁의 부담이 더욱 급박하게 밀려오자 제국은 대부분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결국엔 광대해진 제국을 원활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해진 분할이었다. 사두정은 다 그리고 다의 사료를 좀 봅시다. 익숙해지지 않아서 다. 내 황제 조각은 내 임무를 개별 초상처럼 구별하지 않았다. 황제는 4명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 황제는 4명이지만 이들을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동일시한 거예요. 바로 콩코르디아라고 하는 원리가 이때서부터 강조되는 거예요. 4명의 황제가 서로 분열된 군주가 아니라 하나의 황제권을 함께하는 그러한 결속과 일체의 이념으로서 콩코르디아라고 하는 그 정치 이념이 이때에 제기된 거고, 그 내용을 보면 내 인물은 서로 비슷한 얼굴과 같은 복장을 하고 군사적인 차림새를 하고 있었으며 두 쌍이 서로 꼭 껴안고 있었다. 이들은 각각 개별된 황제가 아니라 4명의 황제는 공동 황제단의 결속과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콩코르디아. 이렇게까지 뭐 어렵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사도 정책 혹은 테트라르키아 시기에 동서로 구분되고 4명의 황제로 분열된 것을 이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열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째서 콩코르디아 이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래서 뭐 사두 정치 혹은 테트라키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건 너무 쉽죠. 다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화폐 개혁과 최고 가격령입니다. 자, 요거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해볼게요. 은화 아르젠테우스 100나리우스는 100데나리우스의 가치로 통용하게 하라. 또 누무스는 25데나리우스의 효력을 갖게 하라. 이미 통용되는 화폐는 그 효력을 2배로 높인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 뭐냐?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화와 은화가 법정 순도를 안 지켜요. 그럼 시장에서는요, 이 금화와 은화의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요? 가치가 하락한다고?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는 상승하죠. 그렇잖아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첫 번째 1차 화폐 개혁을 통해서요, 이 순도가 낮아진 금화와 은화를 정상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려고 해요. 끌어올리는 게 1차 화폐 개혁이에요. 즉, 이전에 순도가 낮아진 금화와 은화를 정상화해서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 이게 1차 화폐 개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게 실패하면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건요, 화폐 정책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를 하는 거예요. 가격제를 한 거예요. 화폐 정책으로 물가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 통제 경제로 물가를 잡겠다. 통제 경제로. 그게 최고 가격제의 의미고요.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실패한 걸 컨스탄티누스는
솔리두스 금화 화폐 개혁으로 성공한 거고요. 컨스탄티누스. 이거는 뭐 더 길게 할 건 없고. 다음 최고 가격령의 서문입니다. 화폐로 물가를 못 잡으면 강제로라도 잡겠다. 우리는 판매되는 물품과 용역의 가격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점점점.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가격의 최고 가격을 설정해놓고 이거보다 비싸게 팔면 죽여버리겠다. 최고 가격령.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정한 거예요. 금 1리브라는 7만 2천 데나리우스를 넘지 말 것. 이게 최고 가격이고, 그리고 은 1등급은 1리브라에 6천 데나리우스를 넘지 말 것. 이게 최고 가격이고, 이거 넘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라를 보세요. 라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 강제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 그럼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부정한 정치로 엄청난 물가고를 만들고 나서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에 대한 법을 세우고 최고 가격을 정했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물건도 사람들이 팔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물가고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정하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전쟁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석유 가격을 통제하잖아요.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유소 사장님들이 비싼 가격에 들여와서, 만약에 그 100원에 들여와서 최고 가격이 80원이에요. 그러면 주유소 사장님들이 이거 팔겠냐고요. 100원에 들여와서 20원 손해 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판다고요. 안 팔면 석유 가격은 더 오를 거라고요. 최고 가격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점은 이거예요. 물가가 더 올라요. 물가가 더 오른다고. 이걸 해결한 게 컨스탄티누스 대제고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 미안해요. 어려운 얘기해서. 이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를 보시면 라 자료에 의거하여 락탄티우스가 최고 가격제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쓸 것. 최고 가격령은 물가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상인들이 물건을 안 팔아요. 그리고 암시장에서 팔겠지. 거래를 회피하고 물품의 은닉을 가져와요. 굳이 국가가 정한 최고 가격에 팔 필요가 없잖아요. 암시장으로 팔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물가가 오를 거라고요. 시장에 물품들이 사라질 거라고요. 처벌과 유혈 사태를 초래하여 결국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걸 해결한 사람이 다시 얘기하지만 컨스탄티누스 대제고요. 컨스탄틴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최고 가격령의 규제 방법을 쓸 것, 실제 거래 가격을 하나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최고 상한선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 처벌하는 것. 최고 가격령. 그겁니다. 최고 가격령의 방식은. 다음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속주 변경 방어 체제 개혁입니다. 아까 대략 말씀드렸듯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속주를 세분화합니다. 속주를 세분화해요. 기존의 속주들을 세분화해요. 막 잘게 쪼개요. 왜냐? 속주가 커지면 속주 군단장의 힘이 세져요. 그러면 정부 말을 안 들어요. 국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져요. 따라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속주를 세분화해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상위에 관구를 설치해요. 그래서 하나의 관구에 뭐 몇 개의 속주를 설정해요. 관구를 통해서 속주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 관구들 상위에 대관구를 설정해요. 그래서 이 대관구에서 관구를 관리하는 것.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관구제 혹은 대관구제.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관구제의 특징은 다시 얘기하지만 민정과 군정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 이게 테마제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지방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고 황제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방향이겠죠. 그 대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군사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죠. 그럴 우려가 있죠. 군사력 약화.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리클레오스 시대의 테마제에서는 이것을 다시 합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그거예요. 가사료를 보시면 4명의 통치자는 예전에 한 황제가 보유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속주들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 나뉘 얻고 많은 총독과 하급 관리들이 각 지역과 각 것을 눌렀다. 여러 등급의 재정 관리와 총독의 대리가 있었다. 속주를 세분화해서 지방 세력의 발호를 막는다. 이것이 관구제의 목적이었던 거죠. 니은에 들어갈 건 관구죠. 그래서 각 지역, 각 관구에 소속된 그 지역들의 명칭들을 쫙 쓴 베로나의 목록이고요. 다음 방어체제고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구제를 다시 한번 도미나투스 체제, 이건 아까 아우구스투스 때도 나왔지만 1번 문제를 보세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확립한 공동 통치 체제의 명칭을 쓸 것. 사두정 테트라르키아. 3번 기역에 해당되는 후기 로마 황제의 접견 의례의 명칭을 쓰시오. 요 정도는 기억합시다. 아도라티오. 기억을 볼까요? 기억. 황제에게 경배를 표시하는 경배를 하는 이 행위,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행위, 이전의 원수정에서는 없던 거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에 생긴 거예요. 아도라티오. 4번 문제. 자료에 의거하여 프린키파투스 시기와 도미나투스 시기의 황제의 차이를 쓸 것. 전자의 경우에는 황제는 시민과 원로원 가운데 1인자였을 뿐이었고, 도미나투스 시제에서는 황제는 경배의 대상이고 궁정의례를 통해서 숭배되는 존재고 신성하고 초월적인 군주로 표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왜 비잔틴 제국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열심히 보호했겠어요? 도미나투스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유효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케이? 예. 다음 콜로누스제의 마지막입니다. 콜로누스제가 콜로누스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또 이거거든요. 디오클레티아누스로 안 나온 시험, 즉 로마에서 안 나온 주제가 콜로누스제예요. 콜로누스가 뭐냐? 단순한 부채 노예가 아니에요. 넥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넥숨이라고 하는 부채 노예랑은 달라요. 이건 돈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고요. 콜로누스는 이런 거예요. 제가 소장농이에요. 소장농이고 저기 그 대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땅이 없어. 그래가지고 대토지 소유자랑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앞으로 뭐 10년 동안 내가 땅을 10년 동안 땅을 경작하겠다. 소작권을 받는다. 경작하겠다. 소장농이 되겠다. 계약을 해요. 근데 이 계약이요. 단순하게 계약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요. 10년 동안 이 땅에 예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메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시민이에요. 신부는 시민인데 이 땅에 예속돼서 같이 어떤 뭐랄까 거래가 되는 거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래 대상. 그래서요, 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요, 제가 이 땅을 이탈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10년 땅을 경작을 안 하고 딴 데로 도망을 간다, 혹은 딴 데로 이사를 간다,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돼요. 저는 시민인데, 노예가 아닌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콜로누스예요. 땅에 예속된 소장농들. 이해가 돼요? 이게 법적으로 점점 더 강화돼요. 테오도시우스 법전, 콘스탄티누스 칙령, 발렌티아누스, 발렌스 등등 여러 황제들이요, 이러한 콜로누스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칙령을 내요. 왜?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땅은 도망 안 가요. 사람이 도망가지. 그러면 사람을 땅에다 묶어 놓으면 세금이 빵꾸 날 리가 없네요.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네요. 국가 입장에서는요, 콜로누스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되나? 근데 어차피 또 나올 거라서 나중에 또 한번 보면 돼요. 일단 콜로누스라고 하는 신분상으로는 자유민이지만 계약에 의해서 땅에 예속된 존재들,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나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 단계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까지 가냐면은 자식에게까지 콜로누스의 신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식에게까지.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자식에게도 콜로누스에게도 콜로누스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이어져요. 콜로누스 하면 뭐가 중세 비슷한 게 떠오르지 않나요? 중세 농노제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농노가요, 노예예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는 박탈되잖아요. 이 가나다라 가나다라마 이 법률이 전부 콜로누스의 권리를 박탈해가는 과정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콜로누스죠. 그래서 예속 소장농. 그래서 이렇게 그냥 콜로누스라고 쓰기 보면 예속 소장농, 혹은 토지에 결박된 농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콜로누스예요. 가를 보시면 타인의 권리에 속한 콜로누스가 누구에게 발견되면 그 사람은 그를 본래 소속지로 보내야 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도주를 꾀하는 콜로누스는 쇠사슬로 묶어 노예와 같은 처벌의 아래에 두고 자유인에게 맞는 직무를 강제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컨스탄티누스 칙법을 정리한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있는 법문이에요. 콜로누스가 자신에게 예속된 자신의 땅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을 원상복귀시켜야 돼요. 콜로누스는 자기가 맡은 밭을 처분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물이 있더라도 소속 지주가 알지 못한 채 이를 타인에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 재산 소유의 자유도 제한돼요. 이게 법전에 있는 거예요. 법으로서 점점 토지에 예속된 사람으로서 신분이 예속되는 거예요. 다음 누구든 타인의 권리에 속한 콜로누스를 꿰어 받아들이거나 숨겨주면 사인 소속이면은 벌금을 내야 한다. 어떤 본래 소속의 콜로누스나 인퀼리누스가 30년 안에 영지를 떠났고 그 후손도 모든 사유재산과 인군관계 토지 권리 아래 환속시켜야 한다. 토지에 완벽하게 결속되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이게 다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법으로 확정되는 거라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단계에 가면 우리는 콜로누스를 어떤 경우에도 가장 낮은 단계의 군역, 관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관직
진출도 콜로누스는 제한돼요. 지주의 권리와 공적 질서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콜로누스가라고 하는 그 소장농인데, 계약 소장농인데, 이 계약 소장농이 점차 땅의 메인 존재화되는 것, 그게 콜로누스 제도이다. 오케이. 다음 없죠. 5분 쉬었다가 마지막 그리스를 빨리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할 게 많아서 좀 5분 쉬었다가요, 그리스를 후다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 다음 이제 마지막 그리스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는 한 큐에 그냥 볼게요. 요걸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좋습니다. 미리 그냥 정리를 하죠.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 좀 시작할게요. 줄을 쫙, 그리스 역사를 쫙 한번 줄을 그어볼게요. 그리스 역사의 출발 혹은 에게 역사의 출발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원전 12세기 어떤 일이 생기죠? 해상 민족의 침입. 그러면서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죠. 그게 기원전 12년이잖아요. 그리고 이때서부터 대략 그리스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도리아인들이 남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대략 이것이 기원전 8세기가 되면 폴리스 지역에서 왕정이 시작됩니다. 왕정이 시작돼요. 이때까지 왕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기원전 8세기가 되면 귀족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가 귀족정. 자, 왕정이 붕괴된 이후에 귀족정이 시행돼요. 이 과정에서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누적되겠죠. 그리고 그 가장 최초의 어떤 폭발이랄까요? 이것이 기원전 632년의 킬론의 쿠데타와 기원전 621년인가요? 621년에 드라콘의 입법.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주정 시도가, 킬론이 참주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드라콘이 입법을 하고요. 이것이 대략 기원전 632년, 621년이니까 기원전 7세기. 귀족정이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역사는 그리스 세계도 마찬가지로 평민의 정치 참여 확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죠. 오케이? 귀족정 말기의 혼란이 가시기도 전에 이것을 누군가는 이제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솔론이죠. 솔론의 개혁. 기원전 594년.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진한 개혁의 방향은 뭐예요? 귀족과 평민의 양자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죠. 조정. 그래서 금권 정치의 형태를 금권정을 열죠. 그렇죠? 그게 솔론이잖아요. 솔론의 개혁은 양측 모두에게 실패하고 이어서 누가 등장합니까? 클레이스테네스. 기원전 508년. 그러면 여기가 6세기가 되겠네요. 기원전 6세기 솔론의 개혁,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민주개혁, 점점 더 평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세기 하면 여기서 또 우리는 뭐를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은 페르시아 전쟁. 대략 한 50년 가까운. 여기가 5세기면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9년에서 대략 450년 가까이 되는 한 50년 정도 되거든요.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면 좀 미리 얘기하면 이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적을 막아낸 그리스 세계는 이후에 그리스 폴리스의 주도권을 두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주도권 싸움, 그리고 그 주도권 싸움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대략 기원전 460년. 민주정으로만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는 사람이요. 페리클레스와 함께 이 사람 직전에 에피알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꼭. 페리클레스가 민주정의 완성자잖아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에피알테스라고 하는 전임자가 이뤄놓은 것을 제도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페리클레스예요. 에피알테스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암살되죠. 이 사람이 기원전 462년인가에 2년 전에 아마 암살당할 거예요. 맞아. 400년 당하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솔론의 개혁이 실패하고 클레스테네스의 개혁이 진행됐고,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엄청난 정치인이 출현했고, 페르시아 전쟁과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모두 경험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면서 델로스 동맹을 체결하고요. 해상 동맹을 체결하면서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대의 해상 제국으로서 발전해 나아가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는 패배해요. 스파르타가 승리하죠. 하지만 스파르타는 이 그리스 폴리스 세계를 통치해 나갈 통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이에 이어서 코린토스 전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토스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기원전 395년에서 387년. 무슨 얘기냐면은 스파르타가 패권국이 됐어요. 근데 패권국으로서 이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각 지역에서 막 반발이 있다고요. 거기에 스파르타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전쟁이 코린토스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최종적으로 페르시아의 개입을 통해서 안탈키다스 조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원전 387년. 코린토스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스파르타가 패권국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는 스파르타 패권기, 이어서 테베가 패권국으로서 발돋움하고, 바로 레옥드라 전투 371년이에요. 이건 기원전 371년. 이거 좀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테베 패권기가 어떻게 끝나냐? 미안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침략으로 테베의 짧은 패권기는 종료되는 거죠. 이게 안 켜요. 그래서 보통 상곡이라고 하면은 페르시아 전쟁이 있기 전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상곡이 아르카익 시대라고 부르고요.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던 6세기 이후는 그리스의 고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고기와 고전기를 이번 시간에 빠르게 살펴볼 거예요. 일단 좀 쓰세요. 좀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족정 말기가 되면 평민과 귀족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을 조정하는 첫 번째 조정자 솔론이 나왔고, 솔론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시기에 민주정이 만개를 하고 플러스 에피알테스도 같이 기억하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페르시아 전쟁과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거치면서 아테네는 패권을 스파르타에게 넘겨줬고, 스파르타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스파르타에 반발하는 코린토스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 이후 테베가 스파르타를 꺾고 레옥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를 꺾고 그리스 세계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됐고, 그리고 이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세계를 평정하고 페르시아와 원정을 떠났고,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국이 됐고, 그거잖아요. 큰 그림이. 일단은 쓸 거 있으면 쓰시고 쓰면서 들으세요. 이거 이외에도 뭐 할 게 많은데 이걸 좀 이쁘게 적어서 공유를 해야겠구만. 좀 너무 못 썼네요. 대강의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지울게요. 다 썼죠? 잠시만요. 아유. 자, 지도를 좀 보고, 먼저 좀 지도를 보고 갈게요. 도시가 많은데 요거만 기억합시다. 아티카 반도에 아테네, 보이오티아가 여기에요. 아티카 반도 그 북서쪽이에요. 여기에 패권국 테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동쪽에 라코니아, 스파르타, 왼쪽에 메세니아의 메세네가 여기고 스파르타가 여기 있고, 요게 핵심 지역.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될 메가라와 코린토스라고 하는 폴리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아티카 반도 사이의 길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폴리스는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아테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다시 아테네, 테베, 메가라, 코린토스, 스파르타, 메세네. 일단 요거는 기억합시다. 보이오티아가 여기입니다. 보이오티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맹주가 테베. 다시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메세네, 메가라와 코린트. 왜 메가라와 코린트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건지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요 두 지역은 꼭 기억합시다. 일단 요 정도를 일단은 기초 지역만 보고 가죠. 좋습니다. 기출 분석 2024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테테스의 정치 참여 확대인데, 자, 여기 하나 팁이에요. 만약에 그리스 문제가 나오는데 사료에 헤로도토스가 있다.
헤로도토스. 그냥 이건 그냥 때려 박으세요. 헤로도토스. 이건 거의 99.9% 페르시아 전쟁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투키디데스. 거의 99.9%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물어보는 겁니다. 때려 박으세요. 이건 그냥 때려 박으세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책이 페르시아 전쟁사고요. 투키디데스가 쓴 책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꼭 때려 박으세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로 가면은 테테스고요, 팔랑크스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페리클레스 하면 어떤 걸 자꾸만 헷갈리냐면요. 수당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델로스 동맹 기금을 이용해서 수당을 줘요. 그런데 페리클레스 시대는요. 이것도 때려 박으세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배심 재판, 배심에 참가했을 때 수당을 주는 거예요. 민회는 안 줘요. 민회 수당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더 나중이에요. 기원전 487년인가 이쯤이에요. 480년 아니 387년이었던가? 이 이후예요. 페리클레스 이후예요. 페리클레스 시대는 배심, 재판에 참여했을 때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혹시 여기다가 뭐 민회 수당을 줬다 이렇게 쓰면 페리클레스가 민회 수당을 줬다 그러면 그건 오답입니다. 오답이에요.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했을 때만 주는 거예요. 페리클레스 시대는. 물론 이후에 민회까지 확대되긴 해요. 요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특이할 것도 없는 문제고요. 테테스에게 수당을 줬던 것.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페르시아 문제인데 페르시아 문제는 넘어갈게요. 다음에 볼게요. 되게 중요하긴 한데 시간상. 다음 2018년 폴리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에 대한 문제네요. 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니은의 결과 기억에 일어난 변화를 쓰시오. 기억은 헬로타이죠. 헬로타이에게 헬로타이가 생산을 맡고 스파르타의 시민, 소수의 시민은 병영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폴리스죠. 헬로타이 맞네. 레옥트라 전투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니은의 결과 기억에게 일어난 변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의 패권을 상실했다. 테베의 레옥트라 전투는 테베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는 거잖아요. 테베가 패권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이 테베는 스파르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메세니아를 해방했다. 패권 상실, 메세니아 해방. 왜 메세니아 해방이 문제가 되느냐? 헬로타이가 경작을 하는 곳이 메세니아고 메세니아를 해방하면 헬로타이가 해방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스파르타는 힘이 약화되겠죠. 즉 레옥트라 전투 이후에 테베는요 메세니아를 해방시키는 조치를 통해서 헬로타이를 신분적으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힘이 약화되겠죠. 그거 쓰는 문제예요. 메세니아 해방 혹은 뭐 패권 상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메세니아 해방과 헬로타이의 해방을 써야지 답이 되겠군요. 2018년 문제는 좋습니다. 다음 이 문제도 너무 쉬워요. 다음 2016년 여기에 뭐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참주정 뭐 이런 거 쓰는 얘기가 나올 테고 그렇죠? 어렵지 않죠? 다음 밑줄 친 그가 시행한 개혁 정치로 옳은 것은 조금 깨져서 그런데 기억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클레이스테네스이죠. 클레이스테네스 500인 회의 설치. 이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이 그 상고기 아르카익 시대에 나올 인물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태까지 나온 사람들 정리해 보면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참주정, 시스트라토스, 참주,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페리클레스는 빼야 되는데 뭐 요 세 사람 정도죠. 그렇죠? 다음 봅시다. (22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적정한 선물 옳은 것은 페리클레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도 500인 회의를 구성하였다. 이게 답이 될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 2005년 문제. 그게 다 깨지냐? 가의 이름과 나의 정치의 형태를 쓰고 이 개혁의 목적을 쓰시오. 이것은 솔론의 금권 정치, 솔론을 써야 될 테고 금권 정치를 써야 될 테고 개혁의 목적은 귀족과 평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귀족으로부터 권리를 양보받고 평민들에게 개방한, 그리고 또 하나 부채 노예를 해방하는 세이샥테이아를 시행했죠. 세이샥테이아. 솔론 부채 노예 해방. 그렇죠? 또 기출 문제를 보면은 상고기 아르카익 시대는 골고루 자주 출연해요. 기본적으로는 테테스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클레이스테네스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 아직 안 나온 얘기들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킬론의 쿠데타, 드라콘의 입법, 이건 나왔고요. 요 두 가지 아직 안 나온 주제는 요 두 가지 정도가 될 테고요. 그리고 사실상 페르시아 문제가 출제된 이상 페르시아를 좀 더 열심히 봐야 되는데 키루스 2세를 반드시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페르시아 시간에 할게요. 그다음에 스파르타 고전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크루고스가 세운 레트라 체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될 테고요. 다음 그리스는 항상 언제나 1번입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 아닌 이상 사실상 난이도는 그렇게 평이할 것 같은데, 만약에 킬러 문항을 준비한다면 이 사람들 좀 기억하세요. 킬론, 이사고라스, 테미스토클레스. 이 사람을 좀 기억하십시오. 요 세 사람을. 만약에 킬러 문항으로 낸다면 요 세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테미스토클레스의 해군 정책, 해군 창설, 이사고라스의 귀족정 복고 시도 실패, 킬론의 참주정 시도 실패. 그렇죠? 미출제 영역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전 요거 강조합니다. 아르콘 아레오파고스 회의, 킬론의 쿠데타, 드라곤 입법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아르콘 아레오파고스 회의. 다음에 시험 나오면 이겁니다. 이게 안 나온 게 이상해요.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참주정도 안 나왔어요. 참주정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상고기는 페르시아와 충돌이 뭐 직접적으로는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그래서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 아테네 귀족정과 아르콘 아레오파고스 회의예요. 쉽게
쉽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거, 일본 문제처럼 나올 거예요. 기억리원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면 요 정도예요. 왕 폴레마르코스 아르콘이었다. 폴레마르코스는 전쟁과 관련된 일을 했고 아르콘은 뒤에 생겼고 이 뒤에 종종 뭐 문제가 좀 이상하다. 테스모테타이. 그래서 아르콘 구인 체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제처럼 나올 거예요. 아르콘 구인 체제의 구성을 쓰시오. 아르콘 바실레우스, 폴레마르코스, 아르콘 에포니모스 3인. 이렇게 해서 3명과 이렇게 해서 3명과 플러스 테스모테타이 6인 플러스 해서 총 9인. 만약에 쓰는 문제가 나오면 테스모테타이 쓰는 게 나올 겁니다. 쉽게 나오면 이건 너무나 쉬운 건데 쉽게 나오면 이 정도지만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맛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냥 이게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아르콘이 귀족 정치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솔론 이후에 그 클레이스테네스라든지 페리클레스라든지 그 에피알테스라든지 이 사람들의 개혁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아르콘과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아르콘의 선출 방법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요. 솔론 이전에는요. 아레오파고스 회의에서 지명해요. 아르콘은 너 지명해요. 그리고 솔론 이후 각 부족에서 후보를 뽑아요. 후보를 내서 그 중에 9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부족에서 400명을 뽑아서 400명을 선발해서 그 후보를 내서 이 중에서 9명을 추첨해요. 추첨으로 뽑는다고요. 추첨으로. 솔론 이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물어볼까 싶어요. 뭐 요건 넘어갑시다. 미안합니다. 요거는 나중 심화해서 할게요. 그냥 아르콘은 9인 체제고 아르콘 바실레우스, 플레마르코스, 아르콘 에포니모스 3인과 테스모테타이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콘 정년은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종신 회원이 된다. 즉 아르콘 제도와 그 아레오파고스 회의는 귀족정을 떠받치는 양대 축이고 이후에 민주정으로의 개혁은 아레오파고스 회의와 아르콘 제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르콘과 아레오파고스 회의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건 정리인데요. 기본적으로 큰 그림만 얘기해 보면 아르콘 9인 체제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지탱하는 그것과 함께 아레오파고스 회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귀족정 말기에 킬로는 참주정 시도를 했고요. 이때 그리스는 참주정으로 바뀔 뻔했지만 참주정 이 쿠데타가 실패하고요. 이어서 드라콘의 입법으로 그리스 세계의 성문법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론이라고 하는 개혁가가 나와서 양측의 양보를 얻어내서
부채를 탕감하고 채무노예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평민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을 제한한 금권 정치를 시행하고요. 귀족정에서 금권정으로의 타협적인 개혁이 일행된 거고요. 그리고 민회를 확대해서 400인 평의회를 만들었고요. 민의 권한이 점점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다음 참주정. 솔론의 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이상 갈등은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테고 그 과정에서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참주가 출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귀족 과두제를 무너뜨리고 참주제를 수립했고요.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참주를 계속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클레이스테네스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저거예요. 문제를 보죠. 다음 응용문제 2번입니다. 7세기 아테네의 귀족정 동요와 폴리스 질서의 재편입니다. 첫 번째는 킬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킬론이 있었다. 올림피아의 승리자였고 메가라의 참주, 테아게네스의 딸과 혼인하였다. 실패했다. 나는 드라콘의 입법입니다. 드라콘의 입법은 이후에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되었고 굉장히 포악한 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면 가에 의거하여 기억의 시도가 아테네 귀족정의 정치 상황에서 갖는 의미를 쓸 것. 가. 킬론의 참주정 시도. 주목할 것은 이것은 킬론이 외부 세력과 추종 세력을 바탕으로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 참주정의 시도이다. 킬론의 참주정 시도 실패하고요. 이러한 귀족정 시대의 혼란을 중재하기 위한 중재자 솔론의 개혁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솔론의 개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채 노예를 폐지하는 세이삭테이아고 다음 금권정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권정이고요. 금권정이고요. 아, 뭐야 이거? 3번. 아, 이렇게 넘어갔어. 다음 세 번째는 금권정이고요.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시민의 재산에 따라서 4개의 등급으로 나눴고요. 이거는 뭐 계속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관직 참여를 차등화했고요. 이것은 귀족정과 민주정 사이의 타협이죠. 재산을 기준으로 한 금권정이었다. 각 부족에서 100명씩 뽑아서 400인 회의를 열었다. 민회를 점점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참주정 문제. 응용 문제 4번 참주정의 문제. 이 솔론의 진술인데요. 솔론의 개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토지를 재분배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기억하십시오. 솔론의 개혁은 토지의 재분배와 같은 형태의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 나다는 마찬가지로 히파이스토스 얘기인데 히파르코스, 히피아스랑 읽어보시면 되고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 개혁 중요하죠. 페이시스트라토스의 개혁이 참주정이 실패한 이후에 이사고라스와 클레이스테네스는 이후에 아테네의 정치 방향성을 두고 대립합니다. 이사고라스는 귀족정으로 복귀를 주장했고요.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정으로의 발전을 주장했고요. 결국 이사고라스는 축출됩니다. 이에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정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4개의 부족을 10개의 부족으로 늘리고 민회를 강화시키죠. 그리고 700가구를 추방하고요. 이사고라스의 이러한 저것들을 이제 하고요. 다 사료를 보시면 도편 추방법, 클레이스테네스의 도편 추방법에 관한 얘기고요. 이것도 같이 기억이 되셔야 될 테고. 맞습니다. 삼국에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이어서 고전기를 보죠. 빨리 후다닥 하죠. 너무 길어지는데 고전기를 빨리 보겠습니다. 좀 꼬였는데 이지도가 더 좋았을 뻔했네. 이게 펠로폰네소스 당시 세계, 그리스 세계인데요. 말씀드렸듯 아티카 반도의 아테네, 보이오티아의 테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스파르타와 메센의 만티네이아. 만티네이아도 중요하긴 한데 중간에 메가라와 코린스. 그리고 각각의 동맹들을 색깔로 표시해 둔 겁니다. 자, 다음보다 좀 빨리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출 문제까지만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가사료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코린스와 어딥니까? 테베. 테베는 아테네의 파괴와 예속을 주장했지만 스파르타는 이에 반대했다. 그리고 아테네의 30명의 대표로 선출된 과두정 체제를 수립시키죠. 그거죠. 그 이후에 다 기원전 396년 아테네와 테베를 비롯한 그리스 폴리스들은 반 스파르타 동맹을 결성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린토스 전쟁이죠. 그리고 스파르타의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371년 레옥트라 전투 나오네요. 레옥트라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며 테베의 패권기가 시작된다. 가를 리으라고?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2019년 이 문제는 필리포스 2세 문제네요. 양측의 군대는 새벽에 전투를 준비했다. 왕은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한쪽 날개에 배치했다. 필리포스 2세겠네요. 이 왕은 아들이 알렉산더니까 이 왕은 필리포스 2세, 바로 그리스를 제패하는 그 사람이죠.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좀 심화해요. 이 전투에서 캐로네이아 전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 캐로네이아,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기존에 안 나왔던 2019년에 기존에 안 나왔던 마케도니아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마케도니아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던 캐로네이아 전투를 직접 쓰는 게 나왔어요. 이 전투 이름을. 그러면요, 이제 좀 세부적인 전쟁 이름하고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이렇게 나왔으면 앞으로도 뭐 만티네이아 전투라든지 뭐 여러 전투 있잖아요. 뭐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등등등, 테르모필레 전투라든지 뭐 페르시아 전쟁이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건 뭐 코린토스 전쟁이건 마케도니아 전쟁이건 세부적인 전쟁 이름까지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기출 문제를 보면 그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아마 마케도니아가 테베를 꺾고 그리스 세계를 평정한 이후에 대페르시아 시아 동맹인 코린토스 동맹을 만들죠. 그리고 이 코린토스 동맹에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를 가입시켜서 그들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문제는 진짜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19년 이후의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뭐 이렇게 뭐 어렵진 않지만 앞으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진짜 좀 우리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15년 2번 문제 핵심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거 또 찾겠네. 이거겠죠. 여기겠죠. 헬라인과 비헬라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그리스 역사에서 헬라인과 비헬라인이 전쟁을 벌인 건 페르시아 전쟁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페르시아 전쟁하면 어느 역사가라고요? 페르시아 전쟁? 헤로도토스. 다음. 이번 전쟁은 나예요. 나에 보면 이번 전쟁은 아테네인들과 펠로폰네소스인이 에우보이아 섬을 함락하고 맺은 30년 평화 조약을 파기함으로써 일어났다.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의 싸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겠죠. 그럼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투키디데스. 그냥 때려 박으세요.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고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겁니다. 99.9%. 그런데 문제는 나의 서술에 나타난 역사서술상의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증하겠다는 비판적이고 비판적 역사 쓰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역사서술. 객관적, 비판적, 객관적. 두 번째, 이 부분인데요. 이 전쟁은 펠로폰네소스인가 이래서 일어났다. 서술상의 특징은 두 번째로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맞겠다. 내가 기술한 역사에는 설화가 없어서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에 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된 미래사에 관해 명확한 사실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내 책은 유용할 것이다. 내 책은 재밌는 이야기는 없다. 무슨 얘기냐? 신화로서의 역사와 신화로서 역사에서 벗어나서 사실에 입각한 가나가 똑같은 얘기인가? 이게 똑같은 얘기일까요? 입각한 역사소설. 그리고 요 세 번째 요걸로 봐서는 세 번째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밝힌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따른 역사서술, 과학적 역사서술. 이 정도 될까요? 이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겠죠. 신화적 서술에서 벗어난 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음 2012년도 문제입니다. 귀족 가문이었던 그는 소년 시절에 페리클레스에 관한 문제죠. 페리클레스 니은은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겠네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글쎄 뭘까요? 아미스를 현대 아테네 영광을 기록해 코린토스 양식은 아니죠. 페리클레스는 살라미스 획득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5번이겠네요. 페리클레스는 델로스 동맹의 적립금을 활용해서 각종 신전의 설치와 문화를 지원하죠. 다가 5번이 답이겠네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다음 문제가 너무 많네요 진짜. 2010년 33번 문제. 이 연설은 한 아테네의 역사가의 정치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 설명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정체는 이웃나라의 것으로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페리클레스의 추도문의 원문이에요. 이거 너무 유명한 문장입니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에요. 우리의 정체는 이웃 것을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타국을 모방하는 경우보다 그들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거는 정말 유명한 문장입니다. 페리클레스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여기 이 사료만 보면 사실은 전후 맥락을 알고 있지 않다면 여기서 페리클레스를 끌어내긴 좀 쉽지 않아요. 이거 페리클레스가 아니라 클레이스테네스인가? 솔론인가? 솔론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주정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장점과 민주정을 칭송하고 있잖아요.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리클레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물론 지문이 어려우니까 답은 쉬울 거예요. 이거 풀어보나만 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대 그리스에 관한 다음 사료를 읽고 쓰시오. 가는 그의 정치의 정권을 장악하자 대종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자유롭게 했다.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었다. 조정자라 불렸대요. 그럼 솔론이겠네요. 솔론 그가 행한 일이 의미하는 것 무거운 짐을 내려주었다. 부채를 해소시키고 부채 노예를 해방하였다. 세이샥테이아 얘기하는 거겠죠. 나 연설에 관한 정치. 문제가 쉽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아까 그 문장이네요. 페리클레스의 추도문. 2024년하고 2010년하고 똑같은 사례를 이용했네요. 6년 텀이 있는데. 페리클레스 시대의 시민권 문제네요. 시민권. 그래서 양친, 엄마, 아빠가 모두 시민인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시민권 정책을 썼죠. 그렇죠? 그런 정치겠네요. 문제들이 제가 여기서 했는데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문인데 너무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출제 의도와 분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할 게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차라리 그냥 보충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마이크가, 제가 제천대성도 아니고, 긴고화를 쓴 것 같아요. 지금 긴고화. 긴고화, 손오공도 아니고, 지금 긴고화를 쓰고 있습니다, 긴고화. 삼장법사가 이제,
긴고 주수를 외우면 이제 머리를 쪼이는 것처럼 하고 너무 아픕니다. 어쨌든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전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내용을 좀 조절해서 시간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한 30분 정도 오버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그리스를 정리하고 중세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러니까 2주에 한 시대씩 해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해서 8주에 제가 무조건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